외숙모는 그날 밤새도록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졸업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전라도에 살고 계셨습니다. 방학 동안 너무 힘들게 오가다 아르바이트를 한 저는 단 일주일이라도 놀러 가라고 엄마가 강권해서 외삼촌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놀아도 서울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죠. 그런 시골에 가기는 싫었거든요. 하여간 어쩔 수 없이 놀러 갔습니다. 일주일이 참 지겹겠다 싶었는데요. 첫날은 삼촌이 맞아주셨지만 다음 날부터는 외숙모랑 둘이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외삼촌은 일주일 중에서 일주일의 후반기 3일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저 다른 남자가 하나 없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라면 느끼시겠죠? 왠지 모를 기대감. 그게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하여간 외숙모 생김새는 그냥 평범 그 자체입니다. 전혀 이쁘지도 그렇다고 새끼가 흐른다거나 하는 느낌도 전혀 없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외삼촌 댁에 가서 초반에 낮에 주로 숙모가 여기저기 보여주고 관광시켜 주었습니다. 밤에는 저녁 먹여서 삼촌 서재에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날 일 터졌네요. 집에 돌아가기 3일 전 일입니다. 아침까지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물론 팬티 한 장 달랑 입고 잤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봐라. 외숙모가 제 방 앞에서 얼쩡거립니다. 저 아침이니까 미친 듯이 텐트를 친 채로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외숙모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촉촉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뭔가 심각하면서도 발그레한 느낌의 시선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눈빛을 봤냐고요? 숙모가 하도 집중하느라 제가 실눈 뜨고 쳐다보는 걸 금방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제가 보고 있는 것 아는 것 같더니 그냥 가시더군요. 다음날 아침 저는 장난을 좀 쳤습니다. 제 거를 꺼내놓은 거죠. 솔직히 꺼내놓고 잤는지 아침에 텐트 밖으로 빠져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꺼내놓고 잤다고 해도 저절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역시 아침에 온 숙모 뚫어져라 쳐다보네요.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헉 하고 놀라는 소리 말이에요. 아주 작고 조그만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인가 놀랄 만한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않은 일을 보면 헉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곤 계속 쳐다봅니다. 속으로는 이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 반이랑 제발 가까이 와서 어떤 액션이라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또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는 오지는 않더군요. 왠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 옆에 누군가가 앉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당연히 외숙모겠죠. 집에는 외숙모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겁이 나서 눈을 꼭 감게 되더군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저만 그렇게 느낀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 딴에는 그 정적과 고요가 엄청난 시간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싶을 때 또는 숙모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한쪽 눈만 실눈을 뜨고 보니 가만히 정말 숨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정말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보는 겁니다. 정말 느껴질까 말까 하게 정말 살짝이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혹시 외숙모가 이러다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야단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기도 하고 그저 건드리기만 한 건데 그렇게 성이 나 있으니 좀 창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숙모가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을 왜 몰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고 있는 척 하는데 실눈 뜨고 본인을 쳐다본다면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자니 갓 성인이 된 어린 놈이 일부러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했겠지요. 하여간 계속 손가락으로 건드리더군요.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훅 하고 나왔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숨이 가빠져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숨소리였을 거예요. 숙모는 화들짝 놀래더니 정말 조용히 밖으로 나가십니다. 정말 그저 어린 시조카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친척인 것을 보게 돼서 느끼는 자극이나 환상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노출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자식이 일부러 이러는 건데 지금 내가 조금 건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이런 고민도 했겠지요. 숙모가 나가고 벌떡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안 가고는 못 베기겠더군요. 좀 전에 내 두세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외숙모가 쳐다봤다는 사실이요. 거의 3분도 안 돼서 콸콸 쏟아집니다. 이 비릿한 냄새. 갑자기 정말 후회가 미친 듯이 밀려왔어요. 이거 괜한 짓을 해서 문제되는 것 아냐? 화장실 바닥, 변기 뚜껑에 다 튀었습니다. 웃긴 건 마침 화장지가 없어서 손비누로 닦고 샤워기로 바닥 청소, 뚜껑 청소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외숙모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시네요. 아마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도 알 겁니다. 전화 오고 얼마 안 돼서 숙모도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냄새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리곤 하루 종일 환한 얼굴을 해서 그날 하루 몹시 불편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안 걸더군요. 얼굴 찡그리기도 하고요. 왠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좀 무서웠습니다. 엄마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갈까봐 너무 전전긍긍했습니다. 혹시 외삼촌에게 말하면 정말 큰 일을 치르겠죠? 맘속으로는 계속 난 모른다. 그냥 잤다. 좀 더 추궁해 오면 모른다. 자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실눈 뜨고 쳐다보니 외숙모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까도 고민했네요. 난 어린 놈이고 숙모는 어른인데 나보다 숙모 말을 믿겠지 하는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숙모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와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숙모였어요. 너 정말 짜증나. 근데 우리는 사랑만 나누는 거야. 숙모의 말에 뭔가 대꾸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날의 일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이런 꿈까지 꾸게 되다니 말이죠.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갓 성인이 된 나이였습니다. 현실에서 외숙모가 제 방에 들어왔다고 해도 저는 바로 도망을 쳤을 거예요. 겁이 많이 났거든요. 물론 그건 꿈이었고 제가 잘못을 한 게 있으니 저는 걱정만 하고 있던 거였죠. 외숙모는 처음 제가 외삼촌 댁에 갔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뭔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뭔가 저의 큰 잘못으로 화가 난 사람 같더라고요.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외삼촌이 집에 계실 때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외숙모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애한테 왜 그러냐고 참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외숙모는 자기 발로 들어와서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기분이 나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외삼촌은 집을 비웠는데 외숙모는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좀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숙모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숙모가 나에게 뭔가 죄를 뒤집어 씌울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외삼촌이 알게 되고 부모님이 알게 되면 저는 정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에 외숙모에게 다짜고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외숙모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제 나이 때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외숙모가 말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어른인 내 잘못이 더 크다고요. 외삼촌이 늘 피곤해하는 사람이라 남자의 활력을 느껴본 지가 오래돼서 제가 자고 있을 때 관심을 갖게 됐고 본인도 모르게 방에 들어왔었던 거라고요. 제가 잠에서 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외숙모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서 외숙모는 걱정이 되어 그렇게 표정이 굳어져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촉촉한 눈빛으로 외숙모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외숙모가 혹시 여자로 보이냐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외숙모는 자상한 미소를 보여주고는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라고요. 저는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해서요. 외숙모는 저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샤워도 다 했으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씻고 올까요? 하고 물으니 외숙모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젓네요. 그리고는 저보고 불 끄고 오랍니다. 외숙모는 침대에 누워있을 테니 제 마음대로 하랍니다. 침대에서 남녀 둘이 뭘 하겠습니까? 격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외숙모가 처음이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외숙모는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오늘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답니다. 대신 오늘은 제 마음대로 해도 좋답니다. 외숙모와 저는 밤을 새웠어요. 중간에 잠시 잠이 들기도 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걸스럽게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달게 자고 있다 눈을 떠보니 오후가 되었더군요. 외숙모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습니다. 외숙모의 얼굴을 쓰다듬자 외숙모가 대시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왜? 오늘도 나를 마음대로 하게. 그래도 되는 거냐 물었더니 외숙모는 이제 난 네 거야. 언제든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더군요. 외숙모가 이렇게 교태스러운 눈웃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도 외숙모의 괴성을 들으며 뜻없이 일을 치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기 싫었죠. 터미널에서 외숙모와 헤어지는데 얼굴을 보니 외숙모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나더라고요. 외숙모와 매일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 오냐, 보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후로 저는 방학 때마다 외삼촌 댁에서 지냈습니다. 외숙모가 집 근처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핑계로 외삼촌 댁에서 지냈던 거죠. 노가다도 하고 서빙도 했습니다. 외숙모는 제가 너무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많이 힘들지 않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외숙모는 제가 없으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만큼 힘들었을까요?
둘 다 힘들었겠죠. 외숙모는 제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희 집에 혼자 올라온 적도 많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다, 친척 결혼식이 있다는 핑계로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곤 했죠. 물론 목적은 저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집을 비울 때를 골라서 온 것이니 챙겨야 할 식구도 없었던 거죠. 11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편과 같이 운영하던 조그만 맥주집을 아주머니 한 사람을 두고 바쁠 때는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해서 우리 집 근처에서 살다가 2년 전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인지 아직 낳지 않기로 결정한 건지 몰라 몇 번 물어보았지만 대답이 시원찮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일은 언제나 깔끔하게 해치우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어련히 할까 싶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주택가에 있는 2층 단독주택입니다. 나는 2층에 살고 딸과 사위는 1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1층이 더 넓어서 딸에게 1층에 살라고 하니 좋다고 했습니다. 오랜 동안 가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딸은 딸대로 직장 생활이 힘이 드는지 예전에는 퇴근길에 가끔 가게에 들러 청소나 설거지를 돕기도 했지만 요즘은 들른 적이 없습니다. 딸은 중견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은 직급이 올라 일도 많아졌고 책임도 많아져서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쁜 모양입니다. 사위와 딸은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위는 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드는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집안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사위와 딸은 같은 직장에 있다가 사위는 더 큰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승진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자 딸이 있는 직장이 더 커져버리고 사위가 있던 직장은 자꾸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사위는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사위는 능력이 있는지 사위를 원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지만 좀 더 생각해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가끔 제품 설계 일거리가 오면 며칠씩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일을 하다가 그걸 끝내면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다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러 왔던 사위에게 말하니 자기가 당분간 아주머니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아주머니만큼 주실 거죠 라며 씩씩하게 말하는 사위를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딸도 일 없이 있는 것보다 엄마를 돕는 게 좋겠다며 흔쾌히 남편을 허락했습니다. 딸은 자기 남편이 여자들보다 꼼꼼하고 싹싹하게 일 잘한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위와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 딸의 말처럼 사위는 일을 썩 잘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청소를 다 해놓으면 피로도 풀 겸 한쪽 테이블에 소주를 놓고 한잔하기도 했습니다. 두어 달 정도 같이 일하다 보니 점점 옛날 남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사위가 편해졌고 술이라도 한잔한 날은 사위의 팔짱을 끼고 퇴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가다가 내 젖가슴을 느낀 사위는 팔을 슬그머니 빼내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일부러 더 밀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위가 귀여웠습니다. 어떤 날은 일을 마치고 나서 가게의 소파에 앉아 한 팔로 어깨를 두드리는 나를 보고는 내 뒤에 살그머니 나타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별게 아닌데도 나는 사위의 손길이 좋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위가 내 맘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걸 알고 내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손님도 없고 해서 빨리 문을 닫은 날이었습니다. 입구를 걸어 잠그고 홀에 불을 모두 끄고 구석의 한 테이블에만 불을 켰습니다. 나는 사위와 술을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사위는 내 마음을 읽었는지 빠르게 테이블에 술상을 차렸습니다. 바깥은 이미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 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사납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가 술을 한 잔씩 부어 건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이 한 잔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발음이 약간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감상적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렇게 남자와 단둘이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를 어깨 동무하듯 어깨를 두르고 그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문득 사위가 사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토닥거리는 내 손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사위도 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10년도 더 지났는데 사위이긴 하지만 남자와 손을 잡고 남자의 크다란 손이 내 손을 쓰다듬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위의 손은 너무나도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사위의 손에서 살며시 손을 빼내어 사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위는 나의 이러한 행동이 엄마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사위가 이미 내 애인이라도 된 듯이 내 행동은 술기운 때문에 그침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알싸해졌습니다.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작은 사랑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지혜보다 더 여자 같으세요. 지혜는 내 딸아이 이름입니다. 나는 갑자기 딸의 이름을 들으니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많이 취한 것 같네. 나도 많이 취했고 치우는 건 내일하고 이제 일어나세. 그러자 사위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만이 사랑합니다. 일어나는 날을 두 팔을 크게 벌리고 꽉 감싸 안았습니다. 내 어깨에 남자의 두 팔이 덮이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잊고 있던 옛 시절이 되돌아온 기분이랄까, 어쨌든 좋은 느낌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위의 얼굴이 덮쳐왔습니다. 몸을 약간 틀기는 했지만 그런 몸짓은 거부의 표시가 아니라고 사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머릿속의 이성과 몸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숨겨져 있던 나의 욕망이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자 신음소리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차츰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입술에 감촉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10년 이상 혼자이던 쉰을 넘긴 여자가 이렇게 젊은 남자와 부둥켜 안는다면 누군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누군들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행복했지만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지만 행복했고요. 사위는 나를 부둥켜 안으면서 장모님 내 연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술기운과 순간어 분위기 때문에 고개를 약간 끄덕였지만 그가 내 의사를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퍼떡 들었습니다. 힘들게 사위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무덤까지 비밀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 알겠다고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만 가자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아쉬운 듯 잡고 있던 내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10년의 외로움이 윤리 따위는 다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찌나 비바람이 세찬지 우산을 썼는데도 온몸이 흠뻑 젖어서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던지듯 하면서 나는 내가 사는 2층으로 들어왔고 사위는 딸이 한참 자고 있을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부터 잠궜습니다. 2층은 1층의 내부 통로와 같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사위는 얼마나 흥분해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의 흥분이 여자보다 더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흥분을 못 이기고 들어올까봐 일부러 문부터 잠궜습니다. 혹시 딸이께서 이러한 것을 눈치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낭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위가 들어와서 같이 샤워를 하는 상상도 했고 10년 이상을 가져보지 못한 남자의 맨몸을 느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이미 젖어 있는 몸 위로 따뜻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가만히 가슴을 올려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직 자신이 있었습니다. 배꼽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제 나기 시작하는 희끗한 것만 없다면 아직은 괜찮은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약하게 들려왔습니다. 물론 사위이겠죠. 사위도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내 의사를 알고 싶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몇 번 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인기척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는 듯 자는 듯 새벽이 왔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위와 알바생도 출근했지만 다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알바생은 우리들의 분위기가 무거우니 자연스레 말수가 줄었고요.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알바생이 퇴근한 뒤 늦은 밤이 되자 손님이 끊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늦게까지 일했으니 오늘은 일찍 문 닫고 퇴근할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일찍 문 닫는 것은 찬성인데 퇴근보다는 이야기 조금 하는 게 어때요라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날 밤부터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적응할 수가 없어 그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위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고는 한쪽 테이블에 술잔 과수를 말없이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내 손목을 잡고 벽면 소파에 앉힐 때까지 물끄러미 사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미 사위를 떼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적극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 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위를 보면 어색했습니다. 사위도 내 마음속 갈등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 이 마음 바뀔까봐 걱정했다면서 얼마나 장모님과 단둘이 있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손을 끌어 의자에 앉혔습니다. 앉아서
술이나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술을 평소보다 빠르게 마셨습니다. 나도 그에 맞춰 마시다 보니 술 기운이 빨리 올라왔습니다. 술은 어색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신비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신비한 힘을 빌려 나는 사위의 얼굴을 양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사위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사위의 몸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위는 테이블을 밀어내고 소파 2개를 가져다가 마주 놓았고 우리는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근처에 있던 술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렸고 사내의 그것이 그렇게 딱딱한지 새삼스러웠습니다. 10년을 잊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동안 인생을 정말 무의미하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루만지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횟수를 모를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역시 젊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잊고 있던 사랑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내가 눈물을 흘리자 왜 우시냐고 하면서 사위는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요즘 사위는 딸이 출근하고 나면 언제나 위층으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출근할 때까지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누워 있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종말이 오겠지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런 날을 상상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밤을 보냈어요. 총각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끝나면 또 시작하고 그때마다 저는 다 받아들였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랫집 총각은 제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제 방은 물론 거실, 딸의 방, 다락방,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아랫집 총각과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절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멈출 줄 모르던 아랫집 총각이었어요. 저는 혼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네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좋은 사업 계획이 있어서 지방에 미팅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성공해야 하는 계약이라면서 사전에 예약했던 가족 사진 촬영 날인데 미안하다고 촬영일을 다음으로 미뤄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알겠으니 걱정 말라며 그에게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급하게 바뀐 일정에 남편도 정신이 없었던지 중요한 서류를 빼먹을 뻔하더군요.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그렇게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은 많이 급했던 모양인지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남편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정인이 되자마자 딸을 낳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제가 남편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게 하나뿐인 딸을 위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 그리고 시댁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작은 건물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월세라도 받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희 집은 3층 집이었고 3층은 저와 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새 가구 새를 놓았고 1층에는 가게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생활해야 했던 저에게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제 딸은 잘 자라서 지금은 대학에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층에 제가 혼자 살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딸이 쓰던 방을 정리하던 중에 그냥 문을 살짝 잡아 당겼을 뿐인데 손잡이가 빠져버렸어요. 딸아이가 손잡이가 망가졌다고 몇 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거든요. 그때 마침 아래층에 사는 총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총각인데 가끔씩 반찬을 나누어 주거나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니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할 겸 2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총각이 나왔는데 금방 씻고 나온 모양인지 바지만 입은 채로 머리를 살짝 털고 있더라고요. 늘 탄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몸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공사 현장에서 노동으로 다져진 잔근육이 너무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놓고 쳐다봤는지 총각이 웃으며 사모님 제 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정말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뒤늦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총각이 제 손에 들린 손잡이를 보고는 손잡이가 빠져서 오신 거냐며 도와주겠다며 그대로 집을 나서더군요. 3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어찌나 의식이 되는지 저의 달아오른 얼굴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3층으로 올라와 딸이 없는 혼자 사는 집에 총각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총각이 수리하기 쉽게끔 미리 찾아놨던 연장 도구 세트를 꺼내자 또 웃으며 도구 세트가 아닌 제 손을 잡으며 수다를 떠네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급하게 손을 뺐지만 총각의 손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아랫집 총각이 아줌마 혼자 사는 집에서 손잡이를 달아주고 있다니. 총각은 연장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손잡이를 고치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팔뚝 근육이 너무 건강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옆에서 계속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총각의 팔을 잡아버렸습니다. 정말 단단했습니다. 저 아래 그것도 이렇게 단단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손잡이를 고치던 총각이 다 고쳤다며 팔을 잡았던 제 손을 잡아 그 손잡이를 잡게 하더라고요. 손잡이는 정말 말끔히 고쳐져 있더라고요. 방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하며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저를 뒤에서 안아버렸어요. 뒤에서 느껴지는 총각의 아래쪽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총각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끝나면 또 시작하고 그때마다 저는 다 받아들였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랫집 총각은 제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렸어요. 제 방은 물론 거실 딸의 방 다락방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아랫집 총각과 즐거운 관계를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절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멈출 줄 모르던 아래집 총각이 바쁘다며 서서히 찾아오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정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기에 저도 서서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가 되어 아랫집 총각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아랫집 총각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새를 들어와 살고 있지만 가끔 아랫집 총각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저는 그냥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뭔가 원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참 눈을 마주하고 있다가 장모님과 저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더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위해 3번 더 일을 치르고 나서 장모님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자네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라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모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앞으로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래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다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체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도 성인이 되어 소극적인 성격에서 대범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힘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관계를 그만둘까? 하고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그만두지는 말라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여자친구는 저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선을 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자인데 홀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하고 좋은 말로 거절을 했는데 저에게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그래서 선을 봤는데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여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내는 저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저와 일을 한번 치른 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저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다정한 모습의 장모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저를 대해 주셨거든요. 외동딸인 아내와 함께 살면 정말 자상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도 무뚝뚝하고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장모님은 말씀도 조용히 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미소 지으며 웃어주시는 장모님께 저는 호감을 넘어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처가와 한 동네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어요. 집은 장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며 살고 있는데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머리를 자르러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모님이 노래방을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저기 저 건물 뒷집에 사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바로 그 집이 장모님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돈도 많은 여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왜 할까? 하더군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저희는 관계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점차 적응을 했고, 저와 관계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가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아내는 장모님에게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는 배가 불러 저와 더 이상 관계하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출산하고 몸을 추스릴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 저는 부장님의 온갖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술도 따라 드리고 하다 보니 어느새 술자리가 끝이 나더군요. 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노래방이었어요. 저는 부장님과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도우미 2명이 왔는데 저는 너무도 놀라고 말았죠. 그중 하나가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모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2차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장님이 돈을 낼 테니 저와 장모님도 2차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부장님은 갈 거면 다 같이 가는 거야, 안 그래? 부장이 낸다는데 안 가? 라고 하니 장모님이 부장님이 가라면 가야죠. 이렇게 말을 가로채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도 외로워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저는 그냥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원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참 눈을 마주하고 있다가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일을 치르고 나서 솔직하게 장모님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자네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라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모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앞으로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래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다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우리는 2번 더 일을 치르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 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보내더군요. 점심 먹었나?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게 하시면서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는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함께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장모님께 신뢰가 된다고 했지만 그건 저의 핑계였습니다. 그 후 저는 퇴근길에 처가에 들러서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며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시더군요. 반찬은 제가 처갓집에 들렀을 때 주셔도 되는 건데 말이죠.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저희 집에 올 때는
한껏 멋을 부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른 척을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자네 그날 이후로 못했을 텐데 괜찮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있나요? 참아야죠. 제 말을 듣고 장모님은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안 되겠네 이러다 자네 일 나겠어 이렇게 말하더니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저는 일을 치러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안 힘드세요?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아닐세 괜찮네 이렇게 대꾸를 하셨습니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장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매일같이 보양식을 해주는 장모님은 낮에는 조리원에 가서 아내와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양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가 몸을 추스린 후에도 장모님은 은근히 뜻을 내비추더니 자네 요즘에는 송현이가 잘 받아주나? 이런 말을 하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결국 장모님은 저에게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장모님과 관계를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응원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 하시죠. 장모님 댁에 들르면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옵니다. 장모님은 언제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사업도 잘 됐고 아주 완벽한 아내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와이프는 누가 봐도 야무지고 생활력 강한 현모양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내 때문에 인생이 휘청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다투고 실망하고 상처 주는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 하루가 지나기 전에 모든 감정을 풀고 다시 화해하곤 했어요. 아무리 서로를 미워할 일이 있더라도 하루는 넘기지 말자. 그게 저희 부부의 신조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든든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아내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꽤 빠르게 승진을 했던 출중한 인재였죠.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레 아내가 회사를 관두게 됐고 막상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아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부품 구매 같은 일을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전반적인 총무 일을 해주다가 점점 영역을 넓혀갔죠. 그렇게 와이프를 저희 회사로 스카우트하게 됐고 아내에게 실장이라는 직함을 적은 명함을 파주게 됐네요. 대단한 회사가 아니었던지라 아내에게 많은 연봉을 주진 못했지만 아내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줬어요. 아내가 무리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쉬엄쉬엄 하라고 바깥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취미생활하면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일당백으로 일할 테니까 자기는 중요한 일에만 신경 써. 이런 아내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업이 그리 재밌는 분야도 아니고 거의 감정 노동에 가까운 분야인데도 아내는 군말 없이 뒤에서 묵묵히 제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정말 눈물겨웠던 게 다들 퇴근을 하고 난 후에도 혼자서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명함을 들고 이리저리 영업도 다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고마웠네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어느새 아내에게 꽤 많은 부분을 의지했습니다. 외근이 많은 저 대신에 내근직 대부분의 일을 아내가 책임져주고 있었어요. 직원들 또한 그 사람이 제 와이프라는 걸 알고 총괄 책임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부재중일 때도 일이 알아서 잘 굴러가더라고요. 만약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일이 꽤 고달팠을 것 같은데 역시 난 결혼을 잘했다고 주변에도 결혼은 행복한 거라고 꼭 하라며 결혼 전도사가 되어 주변에 결혼을 권유하고 다녔습니다. 분명 그땐 그랬죠. 아내는 회사의 전반적인 인사와 총무, 마케팅 등 회사의 살림을 담당하며 커리어를 이어나갔어요. 제 가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와이프는 정말 훌륭한 직원이었어요. 직원들을 뽑는 것도 아내의 몫이었는데 3차 면접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야무지게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번째 비서가 뽑히게 됐죠. 아내가 원래는 제 담당 비서나 다름없었는데 워낙 하는 일이 종횡무진한 데다가 외근도 많아져서 아무래도 제 담당 비서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와 함께 일하게 된 최 비서는 사회 초년생으로 실수도 많고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이 순박하고 선해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갓 20살이 된 최 비서의 꿈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 유학을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비서도 생기고 일도 원활하게 잘 풀리고 모든 게 술술 진행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와이프와 제 사이가 삐그덕대기 시작했죠. 비서가 아침마다 저에게 결제를 받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됐는데 제가 정해지지 않은 걸 요구하면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실장님이랑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이라면 누구? 사모님이요. 이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 먼저 사모님께 여쭤보고 다시 결제 올리겠습니다. 물론 와이프가 관여해주는 부분이 많으면 저야 편하죠. 하지만 점점 주객전도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째서 대표인 제가 결정권자가 아닌 아내가 모든 결정을 주도하게 됐는지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직원들은 어느새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아내에게 의지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표인 저보다 더 많은 의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회의를 할 때면 아내가 저에게 면박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표가 돼가지고 이것도 몰라? 이건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실무를 해보긴 한 거야?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면 몰라도 직원들이 다 보는데 아내에게 면박을 당하니 면도 안 서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조심스레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건 잘 알겠는데 조금만 나를 존중해 줄 수는 없을까? 어쨌든 내가 대표잖아.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람은 나고 책임도 내가 져. 근데 요즘 여보가 미리 결정하고 실행해버리는 바람에 일이 얼마나 꼬이는지 알아? 열정적인 건 고마워. 하지만 모든 일엔 단계가 있는 거잖아. 그것만 좀 명심해줘. 대표면 대표답게 제대로 일 좀 파악해.
지금 내 손에서 얼마나 전쟁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다 회사를 위해서 내 몸 하나 희생하는 거잖아. 그나마 내가 여기 있어서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당신 혼자 있어봐. 이미 쫄딱 망하고 폐업했을걸? 그리고 당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외근 나가서 거래처 하나라도 더 뚫어야지. 대표가 사무실에 오래 머물고 있을수록 회사는 망해가는 거 몰라? 오늘 최 비서가 그러더라. 사모님이랑 협의 안 된 내용은 들어주기 난처하대. 내가 비서한테 그런 말까지 들어야겠어? 내가 꼭두각시야? 내가 여기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대표 자리가 무슨 의미인 건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고? 실무는 내가 담당하기로 했잖아. 그게 불만이야? 그리고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비품 하나하나 사사건건 토달지 마. 대표가 그런 거에 쪼잔하게 굴면 되겠어? 직원들이 그러더라. 대표님이 회사에 오래 남아있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진짜 그래?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나 하루 종일 대표실에만 있는데? 직원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무슨 소리야? 대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압감을 느끼는 거지. 왜 당신만 몰라? 그리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어느 정도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왜 자꾸 혼자 다 떠안으려고 그래?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진짜 답답해서 한숨이 나와. 저는 와이프에게 서운하고 와이프는 제가 답답하고 이래서 부부끼리는 같은 곳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분명 내 편이 회사에 있긴 하지만 홀로 이 고독한 기분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영원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저를 나무라고 닥달하니 자존심이 많이 깎이더라고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독하고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가 어느새 집에서는 말도 안 섞는 냉랭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와이프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한 그 순간부터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겠죠. 이제는 와이프에게 다 내려놓고 하고픈 일 하면서 쉬라고 제안을 해봤지만 와이프는 이미 회사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라 퇴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와이프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명 대장놀이를 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듯 했어요. 얼마 후 최 비서가 유학을 가고 싶다며 퇴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비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 또한 얼마 후 카페를 차리겠다고 하더니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측근에서 일하던 직원이 길게 일하지 못하고 연달아 관두니 어쩌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비서가 채용됐습니다. 그 비서는 경력이 있는 30대 초반 여자였어요. 처음으로 경력직인 비서를 뽑게 됐는데 역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능숙하더라고요. 적어도 몇 년 동안만이라도 함께 일하면서 서로 적응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한 지 며칠도 안 돼 밝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일이 힘든가? 아니면 회사에 불만이 생긴 걸까? 아니면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비서에게 물어봤어요. 이 비서, 혹시 요즘 고민 있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 것 같길래 혹시 나 때문에 힘든가 해서. 아니에요. 대표님 때문 아닙니다. 그럼 회사 때문에 힘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만약 힘든 일이나 휴식이 필요하면 눈치 보지 말고 연차 쓰도록 해. 당일에 통보해도 좋으니까 건강도 잘 챙기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잘 쉬고 있거든요. 새로운 이 비서는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벽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나누지 않았고 업무적으로만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죠. 저는 오히려 이런 관계가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와이프 입장은 달랐나 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서 말이야, 일하는 게 좀 형편없지 않아? 왜? 나는 딱히 거슬리는 건 없던데. 아니, 너무 애가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하나? 좀 짜증날 때가 많아. 어차피 이 비서는 나랑만 일하잖아. 여보랑 부딪힐 일은 별로 없지 않아? 없긴 왜 없어. 당신이 외근 나갔을 때 주로 나랑 소통하고 있는데. 그냥 확 자를까봐. 이유도 없이 직원을 어떻게 잘라. 그리고 이 비서 여보가 뽑은 직원이잖아. 그땐 인상도 좋고 경력도 좋다면서 잘 맞을 것 같다며. 그땐 그랬지. 근데 막상 뽑아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완전 정반대야. 적어도 말은 통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걔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다려봐. 회사에 적응하는 중이겠지. 나는 오히려 공가사가 확실한 것 같아서 보기 좋더만 뭘. 공가사가 확실할 것 같으면 공무원을 해야지. 비서가 뭔데? 위기와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게 비서 아니야?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그게 비서지. 무슨 사회 부적응자처럼 뚱하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됐어. 직원이 일만 잘하면 됐지. 소통이고 뭐고 나는 일만 확실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이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직원한테 괜히 상처 주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줘. 계속 사람 뽑는 것도 이젠 지쳐. 상처? 내가 직원한테 상처를 준다고? 내가 무슨 악마야? 당신은 무슨 말만 하면 내 탓을 하더라? 내가 누굴 위해 이러고 사는데? 무조건 여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 아무튼 싫어. 그 비서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알았어. 일단 1년만 지켜보자. 지금은 채용된 지 한 달 됐잖아. 한 달 만에 관두라고 하는 회사가 세상에 어딨어. 아내는 이상하게 그 직원을 못살게 굴고 대놓고 싫어하더라고요. 마치 관두라고 괴롭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노골적이라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아내가 원래는 두루두루 다 친한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유치해 보이면서도 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비서는 언제나 아랑곳 않고 꿋꿋하게 일만 하고 있었고 세상을 통달한 사람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더라고요. 그게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둘의 기싸움 때문에 저만 난처해졌어요. 이 신경전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이 비서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저 대표님 바쁘세요?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언제? 지금? 네. 오늘은 거래처랑 약속이 있는데. 무슨 일이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선약 있으시면 다음에 날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얘기인가? 아무래도 회사 밖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길래? 나중에 시간 날 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모님께는 저희 둘이 약속 잡았다고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그건 왜?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 와이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갑자기 엄청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거래처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와이프 몰래 비서와 바깥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비서가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한 번쯤은 설득하며 좀 더 오랫동안 일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비서가 저에게 해준 말은 예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와이프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데? 대표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길래. 내가 회사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 사모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왜 여태껏 비서가 길게 일하지 않고 금방 관뒀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줬다니? 제가 처음 입사했던 날 사모님이 저를 회의실에 몰래 불러서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말 잘 들으면 월급은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돈으로 주겠대요. 대신 대표님 모르게 이 일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비밀 서약서를 하나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돌려서 최대한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횡령이었어요. 매일 아침 결제를 받을 때마다 금액을 부풀리고 와전시키고 없는 항목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걸 도우면 사모님은 회사 돈을 개인 돈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저는 보너스 개념으로 돈을 받게 되는 형식이었어요. 물어보니 예전에 일했던 비서들 죄다 그런 식으로 월급의 몇 배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비서 유학 간다고 관뒀다고 했죠? 그거 진짜로 단기간에 유학 갈 비용을 다 벌어서 관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서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창업하는 게 꿈이었다고 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모님이 월급에 돈을 얹어서 준 겁니다. 물론 사모님은 더 큰 돈을 확보하셨겠죠. 대표님 모르게 야금야금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지? 그럴 줄 알고 증거 자료 가져왔습니다. 이 비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오로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아내가 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비서의 이간질이라고 나를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서류에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수인계 받으면서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임의로 숫자를 채워 넣어봤어요. 대표님이 봐도 뭔가 수상하시죠? 여태껏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아마 더 파보시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제 권한은 여기까지라.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비서들 전부 와이프의 제안을 받아들였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이 비서는 그 제안 받아들였어?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왜? 나라면 웬 떡이냐 싶어서 덥석 물었을 텐데. 저는 제가 일한 만큼만 돈을 받고 싶어서요. 그 외에 다른 욕심 부리면 탈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범죄에 연루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사모님 제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저를 대놓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폭로할까봐 차마 대놓고 관두라는 말은 안 하시지만 은근히 괴롭히시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하게 일을 할 바엔 그냥 때려치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이상한 정의감 같은 게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관둘 땐 관두더라도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모님의 잘못이 그 정도로 멈췄으면 제가 이렇게 폭로하겠다고 자리를 마련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사모님의 사생활에 대한 거예요. 사생활? 내가 모르는 사생활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회사 내에서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표님만 모르세요. 사모님한테 내연남이 있다는 걸요. 내연남이라니? 설마 회사 직원이야? 총무팀의 장대리요.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장대리랑 우리 와이프랑 나이 차이가 몇인데 한참 연하를 내연남으로 만나는 게 말이 된단 소리야?
그냥 루머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 대리는 너무 뜬금없잖아. 제가 파악한 바론 그래요. 물론 그냥 소문일 뿐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직원들이 뒤에서 수군대고 있고 그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모님이 딱히 부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일할 자신이 없어서 탈출하려다가 그래도 대표님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맞는 행동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운영됐다가는 금방 바닥을 드러낼 거예요. 직원들한테 들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총무팀의 장대리가 갑자기 차를 바꾸고 살던 곳을 이사하고 명품 시계를 차고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퇴근할 땐 언제나 사모님 차에 조용히 타고 있다가 둘이서 같이 퇴근하고 은밀하게 밖에서 만나다가 몇 번 직원들한테 들켰나 보더라고요. 아마도 입막음 시켰겠죠. 사모님이 제일 잘하는 게 비밀 유지니까요. 제가 더 기가 찼던 건 직원들 모두의 단합력이에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어쩜 그렇게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건지. 전에 듣기론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살림 합칠 계획이라고 했어요. 둘이 그런 대화를 메신저로 나눴던 걸 전산팀 직원이 우연히 보게 됐대요. 아무튼 저는 이런 더러운 회사에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새로운 비서 뽑을 때까지만 다니도록 할게요. 채용 공고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비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는 데다가 사내에서 불륜 행위까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비서의 말에 의하면 제 와이프는 꾸준히 예전 비서들과 공모해서 횡령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이 단기간에 그렇게 유학자금을 모았던 게 수상하긴 했거든요. 그때는 회사를 관두고 싶은데 핑곗거리가 없으니 그렇게 둘러댔겠지 하고 말았는데 아내와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와이프의 눈치를 보고 난처해했던 비서들의 수상한 행동들이 이제서야 납득이 되더라고요. 비서는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거 사직서입니다. 사내 인트라넷으로 퇴사 신청할 계획인데 먼저 이렇게 양해를 드리고 관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 이 비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는데 일단 홀딩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비서 말이 맞다면 일단 회사 내에서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내가 증거를 찾을 때까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이대로 당하기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저는 애걸복걸하며 이 비서에게 잠시만 남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어쨌든 대표인 저만 모르는 사실들을 이 비서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 비서를 편하게 생각하고 와이프에 대한 비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제 곁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확실히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헛소문이길 바랬지만 혹시나 그 소문이 진실이라면 제 편에서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비서도 잠시 고민을 하는 듯 싶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비서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끝까지 눈치채지 못한 채로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아내의 끔찍한 만행을 저만 모르고 있었겠죠? 그래도 이번에 채용된 비서가 대쪽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소문이든 아니든 그걸 알게 된 순간 저에게 전달을 해준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더 준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직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마다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사직서까지 내며 용기를 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직원이라면 최대한 길게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저를 맞이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겠다고 누운 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최대한 차분하게 고민했어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네요. 날이 밝자마자 회사에 출근한 후 와이프를 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물었어요. 우리 회사 전산기록 내가 좀 볼 수 있나? 어떤 전산기록? 일단 재무팀 팀장 좀 호출해야겠어. 재무팀은 왜?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뭐가 필요한 건데? 내가 실무자를 직접 보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서. 우리 회사 올해 지출 내역을 자세히 좀 보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갑자기라니. 내가 그런 걸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항상 기록을 해놓잖아. 프린트만 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나? 그래도 실무자한테 갑자기 명령하듯이 그러는 게 어딨어.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엉망이야.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지. 일주일만 시간을 좀 줘. 정리해서 보여줄게. 정리 필요 없다니까? 정리해서 준다고. 내가 그게 훨씬 편하다고.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고작 종이 쪼가리 한번 들여다보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에 집착을 하냔 말이야. 지금 외근 나갈 시간 아니야? 늦었어. 얼른 준비나 해. 그래. 역시 그런 거였어. 뭐가? 됐어. 필요 없으니까 나가봐. 오늘따라 왜 이래? 아무튼 일주일 후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모든 일엔 단계가 있는 거야. 갑자기 지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학을 떼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와이프에게 의지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믿었어요. 그 누가 나를 속일지라도 절대로 저희 와이프만큼은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가장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더라고요.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저는 재무팀 실무 직원을 은밀하게 불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내 모르게 가져다 달라고. 혹시 모르니 다른 직원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메일로 전송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알겠다며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돈이 어디로 새고 있나 따져봤습니다. 회사의 세세한 지출 내역은 와이프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큼지막한 것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세부 내역을 보게 됐죠.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여태껏 나를 이렇게 속여왔구나. 아주 은밀하고 음침하게 숫자를 조작하고 부풀려 놨더라고요. 슬쩍 훑어보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작업을 해놨어요. 이 모든 게 아내만의 작품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력자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장대리 그놈이 아주 순진한 척하면서 뒤에서 아내와 환상의 짝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이 비서에게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내역, 회사 내에 있는 CCTV 자료, 와이프의 차 근처에 세워진 직원들의 블랙박스 등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죄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비서는 전산팀 팀장과 몰래 컨택해서 능숙하게 자료를 모아주더라고요. 모든 건 아내 몰래 진행돼야 했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뒤에서 신이 났겠죠. 사모님의 불륜이 드디어 발각이 되는구나 싶어 팝콘을 들고 저희의 모습을 관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를 배신한 여자와는 단 하루도 같은 침대를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리저리 출장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내의 불륜 증거와 횡령 증거를 수집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마음의 준비가 끝난 후 장대리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장대리가 입사를 하고 난 후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고 업무적으로도 그리 부딪힐 일이 없어서 이름과 얼굴 정도만 기억해 놓은 정도였는데 그날 거의 처음으로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어요. 장대리는 본인을 왜 불렀는지 몰라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대표님,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여기 앉아. 저를 갑자기 왜 부르셨는지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장대리한테 커피 한 잔을 못 사준 것 같아서. 갑자기요? 그러게 오늘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왜 하필 오늘 장대리가 유독 생각난 걸까? 요즘 회사 일은 할만하고? 네,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잘해줘? 네,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 누구랑 제일 친해? 저요? 두루두루 잘 친합니다. 장대리가 어떻게 회사에 입사했더라? 면접 때 날 본 적이 있었나? 그때 대표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사모님께서 저를 면접 보셨고 다음날 연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장대리를 뽑았구나. 그래, 우리 와이프가 사람 보는 눈이 있긴 하지. 장대리는 여자친구 있어?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 좀 그런가?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아직입니다. 왜? 여자친구랑 극복하지 못할 문제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고 한 여자를 책임지기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그거야 뭐 조만간 해결되겠지. 네? 내가 장대리를 부른 이유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야. 네, 물어보십시오. 우리 와이프 어디가 그렇게 좋아? 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 어떤 매력에 끌려서 유부녀를 만나나 싶어서. 난 평소에 임자 있는 사람 건드리는 놈들이 참 이해가 안 됐거든. 대체 왜 만나지? 그 사람이 지원해주는 물질적인 것들 때문인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발뺌하겠다 이건가?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대표님, 어디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랑 저는 그냥 친한 동료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표님이 계신데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도 설마 둘이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증거를 모았지. 근데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게 더 확실해지던데?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오해든 아니든 난 아무 상관없어. 어쨌든 내 손에 있는 증거는 둘이 불륜 관계라는 걸 충분히 입증하고 있거든. 둘이 살림까지 합칠 계획을 세웠던데 그때까지 아주 바짝 돈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았어? 회사가 장난이야? 장대리, 너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이 말 하려고 불렀어. 이제 내가 보호해줘야 할 직원도 아니니까 여태껏 저지른 일 네가 수습해야지. 아주 야무지게 뽑아 드셨던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둘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 자그마치 10억이야.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사모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전 분명 말렸어요. 정말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와이프가 그 정도로 배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꼬드겼겠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등쳐먹으려고 덤비기나 하고. 아주 형편없는 놈이네. 이게 네가 원하는 사랑이야? 남의 가정 깨부수고 분리할 땐 도망가는 게 네가 추구하는 사랑이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진짜로 사모님에게 사적인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대표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면서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자꾸 술 마시자고 하길래 몇 번 같이 마시다가 그렇게 어쩌다 보니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곧 이혼한다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해서 고민도 들어주고 친하게 지내다가 점점 가까워진 건 맞지만 저도 억울합니다. 전 그저 상사분의 말을 잘 듣고 따른 것 뿐입니다. 일개 직원이 어떻게 사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은 저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애초에 목적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사모님은 애초에 목적이 이 회사 돈을 쓸어가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놈은 본인의 잘못을 지우고 탈출하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불륜남이라는 건 변치 않은 사실이었죠. 저는 그놈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 상간남 소송까지 하겠다며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잠시 미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사모님 안 만날게요. 어차피 만날 일도 없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했어요. 그쪽이 계속 매달리는 바람에 억지로 만나준 겁니다. 다시는 대표님 눈앞에 띄지도 않고 거슬리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일은 실컷 저질러 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건가? 이력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 부모도 없고요. 할머니랑 단둘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가진 거 없고 힘들게 살아온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감사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결국 둘이 했던 짓을 순순히 실토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나 빌고 또 빌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네요.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제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자리로 돌아간 후 바로 전에 들었는지 와이프가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놈이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줬어? 대표가 다 알게 됐다고. 여보, 오해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장대리를 불러?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알기나 해? 직원들 사이에 소문 쫙 퍼졌어. 당신 와이프 불륜하는 여자라고 소문 다 났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이거나 봐. 더 이상 와이프와 말을 섞기 싫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 일부를 와이프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 사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겠지 싶었는데 아내는 뻔뻔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호통을 치더라고요. 왜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녀? 이날은 내가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술김에 내가 장대리랑 팔짱을 꼈는지 포옹을 했는지 알게 뭐야. 결혼 생활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눈길 갈 수도 있고 마음 줄 수도 있지. 그러면 이혼하면 그만이야. 나도 더 이상 나한테 관심 없는 와이프 필요 없어. 하지만 당신이 회사 내에서 저지른 짓은 이것뿐만이 아니던데?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건 알고 있지?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하나하나 읊어줘? 남편 몰래 어떤 짓까지 했는지 내가 내 입으로 말해줄까? 그만해. 충분히 알았고 이젠 안 그러면 되잖아.
나도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일들도 많아. 그건 인정할게.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칼같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겠어? 때로는 허술한 데도 있을 수도 있고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사람이야. 완벽하진 않아. 그래. 알겠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고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할게. 뭘 소송으로 진행해?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 전부 자세하게 조사할 거니까 책임 피할 수 없을 거야. 상간남 그놈이랑 둘이 열심히 한번 수습해봐. 이혼?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데 고작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이라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 나를 배신한 여자를 평생 책임지라고? 배신이라니? 왜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해? 나 여태껏 당신 회사 살리려고 잠도 제대로 잔 적 없어. 당신한테 패 끼칠까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면서 일에 집중하라고 허드렛 일 내가 다 도맡아서 한 거 알면서 그걸 알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가벼운 존재야? 필요할 땐 이용해 먹더니 이젠 날 소송하겠다고? 억울하면 당신도 법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변호사 통해서만 소통하고 싶으니까 집에 있는 짐도 다 빼줬으면 좋겠네.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여보. 일단 얘기 좀 해.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다가 딱 한 번 실수한 것뿐이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다 보니 욕심나더라. 나도 당신처럼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데 직원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꾸 과시하게 됐어. 내가 거느릴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비로소 직원들이 나를 따르더라. 거기에 취해서 내가 선을 좀 넘었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은 어쨌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다가 이사달이 난 거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린 부부잖아. 언제나 다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 회사도 우리 관계도 완벽하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 당신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필요 없어. 갈 때까지 간 주제 나한테 용서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인 거 알지? 이젠 우리가 끝낼 때가 된 것 같네. 더 이상 당신한테 실망할 것도 없어. 당신은 그놈이랑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테니. 여보, 진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난 절대 못해. 당당하게 굴더니 결국엔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것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용서를 비는 모습조차 꼴보기 싫었고 가증스러웠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결국엔 제 뒤통수를 때리고 상간남과 도망을 갔겠죠. 제 등에 칼을 꽂을 계획까지 세웠으면서 이제 와서 울며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소송을 진행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기분이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와이프를 잘못 만난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이 또한 팔자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와이프의 횡령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회사에 존폐의 위기가 생길 정도로 큰 사건이 될 뻔했어요. 어쨌든 일이 나름대로 잘 수습이 됐고 다시 회사를 되돌려 놨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날 전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말을 건네더라고요. 나는 정말 당신이 행복하길 바랬어. 그뿐이야.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콧방귀를 끼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그 일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3년 후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대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저에게 와이프의 만행을 폭로했던 이 비서가 제 아내가 됐어요.